수에즈 운하를 길막하던 에버 기브노가 간신히 예인의 성공에 일단은 치워진 상황입니다. 예인선이 밀고 당긴 끝에 다행히 예상보다 빨리 모래톱에서 인양하여 끌어내긴 한 상황입니다만,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는 이집트 당국은 앞으로 일주일간 운하를 정비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후유증 여파는 물류업계에서 그대로 떠안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기에 한국의 HMM 등 다수의 운항회사가 이미 희망봉으로 선회한 상황이고, 또 한국은 소말리아 인근이나 아프리카에 줄곧 출몰하고 한국에 간간히 피해를 주는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해부대를 아덴만에 급파하는 등 이래저래 쓸데없는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구상권까지 모두 일본 선주나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하루에만 5천억 원의 피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상받기까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 일본 선주인 쇼헤이 기성과 보험회사 간의 책임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상에서의 손실 비용에 대해 소유주와 보험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이른바 공동해손, 제너럴 에버리지 로스가 선언되면 보험금 지급 등도 복잡해지면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류업자들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최소 수년간은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일본 언론 등 일부 선주와 관련된 국가에서는 HMM 등 일부 해운사가 희망봉으로 돌아간 것은 그들의 선택이라며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는 져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HMM이나 해군 등이 투입된 비용에 대한 포괄적 구상권은 이번에 제외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래저래 한국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물류업계에서 수에즈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현실 체감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동시에, 반면으로 수에즈 하나만으로 기대고 있기에는 다소 위험하지 않냐는 의견도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에즈는 이러한 면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제2의 수에즈 운하를 2015년에 개통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두 갈래로 내어 물량을 둘로 갈라서 더욱 원활한 운하 통과를 보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수조 원을 단순 운하 통과세로만 벌어들이는 이집트에서는 수입 확대의 기대로 축제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길막 사고는 이러한 제2의 수에즈 운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길막 사고가 두 갈래로 갈라진 포인트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모두 길을 막아버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그렇다면 새로운 운하를 뚫는 게 어떠한가 하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만을 통과해 지중해로 향하는 코스 말고 다른 길이 있는데요. 바로 사우디와 이집트 사이에 아카바만을 지난 다음 이스라엘을 거쳐 지중해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엉뚱한 의견인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논의는 매우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과거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1956년 당시 이집트 대통령인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수에즈 운하는 영국과 프랑스 회사가 거의 90년간 소유하고 있었고, 이집트에 돌려줘야 하는 기간은 약 10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대통령은 수에즈를 짓느라 희생된 것은 이집트인인데 100년간 프랑스와 영국이 이익을 가져갔다며 국유화를 선언해버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내쫓은 것입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 폐쇄가 되었고 1967년 이스라엘은 다시 이집트와 전쟁을 해 약 8년간 수에즈 운하는 폐쇄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에즈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돈 되는 길목이기 때문에 열강 등이 눈독을 들이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반복 가운데 미국 관계당국은 수에즈 운하 같은 대운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소련을 끌어들였고 이스라엘은 미국 편이었기 때문에 냉전 시대가 지속되면 이집트가 소련과 손을 잡고 수에즈를 막거나 아니면 또 영국, 프랑스가 나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카바만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운하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속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카바만 역시 이집트가 접해 있지만 반대편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리합니다. 걸프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사우디에 주둔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의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미국 관계자는 이 운하를 뚫기 위해 핵탄두 사용까지 고려했습니다. 미국의 리버모어는 1마일당 핵폭탄은 4개가 필요하니 이스라엘 운하는 총 130마일이므로 520개의 폭탄을 평화적인 사용 목적으로 터뜨리면 운하를 짓는 데 적절히 사용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핵무기 사용 후에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황당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산악지대가 가득한 이스라엘에 운하를 만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거대한 그레이트 비터 호수가 있는 등 평야지대로 중간중간 물길을 내기가 더 수월한 환경이기 때문에 1869년에 수에즈 운하를 개통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군함은 2012년에 수에즈를 통해 지중해로 처음 진출하면서 이스라엘을 긴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차례 이란의 수에즈를 통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중동 정세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운하 건설이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 수에즈 길막 사건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봤던 이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을 비롯 다양한 국가들은 대안책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은 물류와 에너지 이동의 중심인 중동에서 한 차례 큰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을 피하는 운하 건설이 어떠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란 등에 위협당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지속되면 이 운하 건설은 본격 흐름을 타게 될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내부적으로도 운하 건설을 여러 차례 검토했으므로 지정학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 역대 최고의 우방국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운하 건설 시 양국이 협력할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점에 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수에즈와 같이 매년 적지 않은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미 홍해와 사해를 연결하는 대수로 공사 프로젝트를 요르단 당국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 연결 프로젝트가 아니고 2050년경에 사해가 말라붙어 버릴 위험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홍해의 바닷물을 사해에 공급시킨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물길을 뚫어 여러 사업을 전개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한국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각종 컨소시엄 등이 낙찰을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2017년엔 이 중에 건설 비용을 가장 낮게 제시할 것이라는 중국의 낙찰이 유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중국 1대1로 부작용도 나오며 미국과 친밀한 이스라엘이 중국에 프로젝트를 내주는 게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가운데 활약할 가능성도 커진 것이죠. 한국은 과거 리비아의 총 연장 4,000km의 대수로를 뚫어본 경험이 추적되어 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토목 공사였다고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가장 잘 알려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과 공사 진행 시의 노하우 등 한국의 우호적인 이스라엘 당국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도 국가 여기저기 운하를 계속 뚫어본 토목공사의 경험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4대강 사업이나 경인 운하 등은 그 자체로 사업성이나 부작용이 많다고 거론됩니다만 이스라엘의 대운하는 사업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험까지 고려된 공사이기 때문에 시작만 되면 한국처럼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중동의 유력한 건설 잡지 미드지는 이스라엘의 대운하보다 길이가 4배가 긴 사우디 대운하의 경우에는 건설 비용으로 총 80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200억 달러, 20조 원 내외의 공사가 될 수 있는데 지중해 운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가 많아 사업성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국가의 공급 용수 70%를 해수를 끌어 담수화 작업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로의 확보를 통해 좀 더 내륙에서 담수화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겨날 것입니다. 한국도 중동 각지에서 담수화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건설하는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스라엘과 해당 프로젝트에 협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에즈를 대체하자는 이스라엘 대운하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당국이 홍해를 이용한 대운하 사업에 이미 일부 착수하고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만큼 한국에서는 제2의 수에즈를 이스라엘과 손잡고 열어보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일본이 엮인 수에즈 길막 사고가 전화 위복되어 한국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정말 일본에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두 가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만약에 정말 현금화될 경우 그에 대한 상응 보복 조치로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및 삼성전자 일본 지사 압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본 내 집권 여당인 어처구니 없는 이 자민당은 정부에 강경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최근 징용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야만 우리나라, 한국을 방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통보한 배경에는 이런 자민당의 강경한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민당 강경파가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심한 경우에는 단교를 불사할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도쿄의 한국 대사관과 삼성전자 지사를 압류하는 방안을 보복 조치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관과 재계의 상징격인 우리나라 삼성전자 압류를 일본 자민당이 주문한 것이고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일본의 힘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무식한 일본 방사능 원숭이들이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이죠. 우선 주일 한국 대사관은 양국 외교 협약을 기본으로 따라서 치외법권 지역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삼성전자 지사는 징용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이기 때문에 압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업이죠. 우리나라 일본 기업들은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산 현금화를 하려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민당 외교부회를 중심으로 이같이 요구가 나오고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본 법무성과 외무성은 법적 검토를 실제 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이는 일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행해질 수 없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정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아주 괘씸하다는 게 이게 문제죠.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사관과 삼성전자 문제는 어떻게 본인들이 하려고 해도 헌법을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는 유사시 도쿄의 한국문화원에 대한 제재 그리고 주일 한국 외교관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본의 어이없는 발상 자체가 정말 황당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본의 현 보수층이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기업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하나와 이 보수층의 요구에 일본 정부도 법적 검토와 실현 가능성까지 이미 시뮬레이션 했다는 것이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따져본다면 결국 일본은 절대로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스가의 지지율이 50%를 넘기며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는 또 40% 초반까지 지지율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국을 목표 삼아 공격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우선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국제적,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보복 조치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소다로 부총리가 일본이 취할 보복 조치로 무역 재검토, 그리고 금융 제재, 비자 발급 정지, 송금 중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죠. 또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재무성, 외무성, 경산성 등이 지난해부터 보복 조치 약 40개를 만들어 검토해 왔다고 보도하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언론 플레이하는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아소 부총리가 언급한 것 외에도 관세 인상, 국제중재재판소의 또 제소,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 귀국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 중의원 해산 및 총선을 고려 중인 스가 총리는 일본 기업 징용 자산이 이렇게 매각될 경우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한일 갈등을 정치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 전 총리죠.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딱 20일 앞두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를 때리기 위해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징용배상 문제를 아주 정치적으로 활용한 바가 있죠. 그리고 어제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일본 스가 총리의 측근인 일본 관계자를 만나서 이 한국과 일본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는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삼성전자나 외교 문제까지 해서 말이죠. 이제 진짜 양국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한일 현안에 대해 당국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서로 지혜를 짜내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땐 영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양국이 내세우는 이 기본적인 원칙이 너무 노선을 달리하기 때문이겠죠. 어찌되었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찌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이어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다 할 만한 보복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 중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또 치닫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아예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게까지 피해가 우려되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미국과 중국 관계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우선 합의점에 이르렀지만 결국 깨진 판이 되는 것이죠. 이 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분쟁 상대인 미국 기업들은 물론 사안이 심각해지면 따라서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한국 업체들이나 개인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장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 개발, 생산 관련 물품, 또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라고 하는데요. 군사적 물품들이 좀 대부분인데, 자, 이 제재 리스트 자체가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제재 대상 자체가 대부분 군사 분야이긴 하지만 여러분, 첨단 기술 자체가 대부분 군사 기술과 연관되는 걸 알고 계시죠? 따라서 첨단 기술을 하는 일반 기업들도 사실상 중국이 마음만 딱 먹고 제재를 가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미국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또 반도체 업체 SMIC 그리고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맞서기 위해 수출관리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을 여러 이유를 붙여서 사실이기도 하지만 제재를 한 것처럼 중국 또한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등 여러 유럽 강대국의 기업을 동일한 사유로 제재를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보유한 유일한 화학 첨단 기술이 코로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건 좀 중국 말대로 제발 수출 중지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